기원전 2333년.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입니다. 문자가 없었어요. 법전도 없었고요. 경찰도 군대도 행정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나라를 만들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말도 다르고 신도 다르고 서로 싸우기 바빴던 수백 개의 부족을 한 나라로 묶어버립니다. 칼로 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으로 밀어붙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묶는 법을 먼저 알아낸 겁니다. 이야기 하나로요. 그 이야기의 이름이 단군 신화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죠.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오고 곰이 사람이 되어 단군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옛날 신화로 치워버립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제하는 설계도입니다. 누가 위에 서는지, 왜 의심하면 안 되는지, 왜 나가면 망하는지, 질문 하나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신천지, JMS, 통일교.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천재라서 만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써봤고 효과를 확실히 검증한 구조를 그대로 훔쳐다 쓴 겁니다. 수백 개의 부족을 피받아 만들지 않고 한 나라로 묶어버린 시스템. 왕을 신성화하고 질문을 죄로 만들고 이탈을 공포로 바꾼 그 공식. 그걸 21세기 컬트들은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걸 보여드립니다. 단군 신화가 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은 통제 구조였는지, 그리고 왜 원조를 아는 순간 요즘 컬트 수법이 너무 유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아, 이래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아, 이 구조 나도 어디선가 봤다. 영상 시작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이 세뇌를 막아주진 않지만 적어도 가짜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원전 2333년 전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부족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부족마다 말이 달랐고요. 풍습도 달랐습니다. 믿는 신도 전부 달랐어요. 어떤 부족은 하늘을 섬겼고 어떤 부족은 곰을 숭배했습니다. 또 어떤 부족은 늑대를 신성시했어요. 당연히 싸웠습니다. 먹을 것을 두고 사냥터를 두고 강 하나를 두고 전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가 되자. 웃기는 소리죠? 부족장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네가 누군데? 우리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하지? 힘으로 정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대규모 전쟁 기록이 없어요. 피바다를 만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야기 하나로 가능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곰이 사람이 되는 과정.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왕. 단군 신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뽕용 전설이지.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부족장들 사이의 서열 문제. 누가 위에 서느냐의 문제. 누가 명령하고 누가 따르느냐의 문제. 이걸 힘으로 정리하면 피가 흐릅니다. 끝도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로 정리하면요. 하늘이 선택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논쟁이 끝나버립니다. 네가 왜 왕이냐? 라는 질문이 왜 하늘의 뜻을 거부하느냐? 로 바뀌어버려요. 질문 자체가 불경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권력은 안정됩니다. 그래서 단군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기능이 됐어요. 한 부족의 왕이 아닙니다. 어느 집안의 족장도 아니에요.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 중개자입니다. 왕에게 복종하는 건 개인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순응하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이탈은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에 대한 배신이 되고요. 고조선의 시작은 전쟁 기록이 아니라 신화 채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건 미개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통치 기술이었던 겁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 법을 공포할 수 없던 시대, 명령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던 시대.
이야기 하나로 사람들의 사고를 통일시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예요. 그리고 이 설계는 너무 잘 작동했습니다. 단군 신화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걸 이야기로 보지 마세요. 설계도로 봐야 됩니다. 권력을 세우고 질문을 막고 이탈을 차단하는 장치가 정교하게 들어있거든요. 어떤 장치들인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단군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냥 어느 부족장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입니다. 단군은 하늘의 손자예요. 이 설정 하나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단군이 김씨 집안의 아들이었다면 박씨 집안이 뭐라고 했겠어요? 왜 김씨 집안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내 집안이 우리보다 위야? 당연히 싸웠겠죠. 근데 단군이 하늘의 손자라면요? 네가 왜 왕이냐? 라는 질문 자체가 불경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늘의 뜻을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왕권은 이 순간부터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요. 이번엔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볼게요. 같은 조건이었어요. 같은 동굴, 같은 음식. 곰은 100일을 버텼습니다. 호랑이는 못 버티고 도망쳤어요. 결과는요? 곰만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냥 동화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선별 시스템입니다. 곰은 정착해서 농사짓는 부족을 상징해요. 호랑이는 떠돌아다니며 사냥하는 부족을 상징하고요. 즉, 이 신화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선택받은 집단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패배자에게도 선택지를 준다는 겁니다. 너희가 못 버텼다. 우리가 빼앗은 게 아니다. 패배를 신의 결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억울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단군 신화를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이야기 아니야. 곰이 사람이 된다는 게 말이 돼.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법의 근거가 신화예요. 질서의 근거가 신화고요. 왕권의 근거가 신화입니다. 신화를 부정하는 순간요.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비판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사라져요. 토론이 없어집니다. 의심이 줄어들어요. 질문을 막는 순간 통치는 쉬워집니다. 단군은 신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신이라면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완전한 인간이라면 의심을 받습니다. 단군은 그 중간이에요. 하늘과 인간을 잇는 존재. 신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왕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늘의 의지예요. 그래서 왕에게 복종하는 건 국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복종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책임은 위로 올리고요. 권력은 아래로 행사하는 거예요. 엄청 효율적이죠?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질서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신의 보호를 잃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혼자가 돼요. 당시 사회에서 혼자라는 건 곧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면 망한다는 믿음이 공포가 아니라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하늘에서 온 혈통으로 질문을 차단하고요. 선택받은 자와 실패한 자로 서열을 정리하고 의심을 배신으로 만들어서 토론을 없애고 왕을 중개자로 만들어서 권력을 신성화하고 이탈을 파멸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묶어둡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요.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고조선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아세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했고요.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습니다. 약 2000년이에요. 숫자가 잘 안 와닿죠? 비교를 해볼게요.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했어요. 아직 80년도 안 됐습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했고요. 약 250년 정도 됐어요. 로마 제국은요? 서로마 기준으로 약 500년입니다. 근데 고조선은 2000년이에요. 문자도 거의 없던 시대에 2000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힘으로 지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고조선은 강력한 상비군이 있는 제국이 아니었어요.
중앙 집권 체제도 약했고요. 법률 문서도 부족했습니다. 그럼 뭘로 버텼냐고요? 믿음이에요. 질서에 대한 합의. 그 핵심이 바로 단군 신화였습니다. 고조선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왕을 바꾸는 건 가능해도 하늘을 부정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정권 교체는 있어도 체제 전복은 거의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2000년을 버틴 핵심이에요. 더 무서운 건 멸망 이후입니다. 보통 나라가 망하면 시스템도 같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고조선은 달랐어요. 나라는 무너졌는데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부여로 갔어요. 부여의 왕은 뭐라고 불렸습니까? 천재의 자손. 고구려로 갔습니다. 주몽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해모수의 아들. 태양신의 혈통이죠. 신라로 갔어요. 박혁거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조는 바뀌었어요. 국호도 바뀌었고요. 근데 공식은 안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혈통. 질문 불가. 이탈 금지. 전부 동일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시스템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너무 잘 작동하는 통치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재가 맞아요.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고조선에서 완성된 이 구조, 한반도에서만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에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공식이었거든요.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의 최고 통치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황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늘의 황제입니다. 일본 신화를 보면 천황은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이에요. 하늘의 혈통. 질문 불가. 천황에게 충성하는 건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복종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에서 천황을 비판하는 건 오랫동안 금기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천황은 사실상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고조선 구조와 뭐가 다릅니까? 중국을 볼게요. 중국 황제를 부르는 말이 천자예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중국에는 천명 사상이 있습니다. 황제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백성이 황제를 거역하는 건 정치적 반항이 아니라 천명을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중국은 왕조 교체가 잦았죠. 근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왕은 바뀌어도 공식은 안 바뀌었어요. 누가 황제가 되든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라는 설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조선 구조와 똑같아요. 유럽을 볼게요. 중세 유럽 왕들이 내세운 논리가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의 권력은 신이 직접 부여했다는 사상입니다. 왕에게 반대하는 건 곧 신에게 반대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죽이는 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었어요. 프랑스 혁명 전까지 이 논리는 수백 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역시 같은 구조예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를 볼게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 그 자체였어요. 태양신 라의 현신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말은 법 이전의 법이었어요. 누가 감히 반박을 합니까? 신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죠. 고조선 시스템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형태예요. 일본, 중국, 유럽, 이집트.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통치 구조는 이상하리만큼 똑같아요. 왜일까요? 사람이 비슷해서가 아니에요. 이 공식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인간의 토론 영역에서 초월의 영역으로 올려버리는 것. 정치 문제를 신앙 문제로 바꾸는 순간 토론이 끝나버립니다. 동의하거나 배신자가 되거나 선택지가 두 개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종교도 바뀔 수 있어요. 왕조는 무너질 수 있죠. 근데 구조는 살아남습니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노골적으로, 가장 집요하게 활용한 집단이 있어요. 바로 현대의 컬트들입니다. 2000년 전 공식을 현대 컬트가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근데 이번엔 구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보여드릴게요. 신천지부터 볼게요. 1984년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신도가 24만 명으로 추정됐어요. 2020년 대구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 기억하시죠? 신천지 신도 1명이 1000명 넘게 감염시켰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안 망했어요.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신천지의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1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약 5,6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본부 건물만 1,400억 원이에요. 이만희 개인 재산은 공개가 안 됐지만 신천지 전체 재산이 수천억 원대입니다. 어떻게 모았을까요? 신도들의 헌금이에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 말 하나로 신도들은 월급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JMS를 볼게요. 1980년 정명석이 기독교복음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정명석은 2009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기소된 것만 10명이에요. 실제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정명석은 영적인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여성 신도들을 개인 지도했어요. 그리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의심하면 사탄이 들어온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2023년 정명석은 추가 성폭행 혐의로 재수감됐습니다. 그런데도 JMS는 안 망했어요. 신도들은 억울하다, 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명석이 감옥에 있는데도 헌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통일교를 볼게요. 1954년 문선명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통일교의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합동결혼식이에요. 문선명이 짝을 정해주면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본 적도 없는 사람끼리 결혼을 시켜요. 거부하면요? 축복을 거부하는 건 구원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992년 합동결혼식에 3만 쌍이 참여했어요. 2009년 합동결혼식엔 4만 쌍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가족 전체가 통일교 신도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부하면 가족과 단절됩니다. 문선명은 2012년에 사망했어요. 근데 통일교는 안 망했습니다.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가 이어받았거든요. 통일교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수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남미의 부동산과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신천지는 5,600억 원의 부동산을 모았고요. JMS는 100명이 넘는 여성을 착취했고요. 통일교는 수만 명의 인생을 강제로 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재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검증된 공식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고조선은 이 공식으로 국가를 만들었어요. 현대 컬트는 이 공식으로 돈을 벌고 사람을 착취하고 인생을 파괴합니다. 같은 구조, 전혀 다른 목적이에요. 고조선의 공식은 원래도 강력했어요. 근데 왜 지금의 컬트는 과거보다 더 파괴적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식은 그대로인데 도구가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속도를 한번 볼게요. 고조선 시대에는 신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확산 속도가 느렸고 지역도 제한적이었죠. 현대는요? 유튜브 하나로 하루에 100만 명이 봅니다. 알고리즘 하나로 의심이 없는 사람에게 영상이 꽂혀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이 문장 하나로 컬트는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포교가 아니에요. 노출이에요.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을 막는 시스템도 진화했어요. 과거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을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제거를 해야 했어요. 지금은요? 댓글이 대신 말을 해줍니다. 와, 소름 돋았어요. 이건 진짜예요. 저도 맞았어요. 이런 말들이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입을 막아버려요. 집단 반응이 검증을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수가 믿는 걸 의심하지 않거든요. 개인 맞춤형 세뇌도 무서워요. 고대에는 신화가 모두에게 동일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 직업, 관계, 검색 기록, 유튜브 시청 이력 전부 수집이 돼요. 그래서 컬트는 당신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연애가 힘들면 인연운을 이야기하고요. 돈이 불안하면 재물운을 말해요. 부모가 아프면 조상의 기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든 고통에 맞춤형 의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신기가 아닙니다. 데이터예요.
빠져나오는 것도 더 어려워졌어요. 고조선에서 이탈은 공동체의 상실이었습니다. 지금의 이탈은 인생의 붕괴예요. 신앙 공동체, 직장 인맥, 연애 관계, 결혼,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가 그 안에 엮여 있어요. 나가는 순간 모든 걸 동시에 잃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남아있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법도 구조를 못 잡아요. 법은 확실한 약속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굿을 하면 반드시 낫는다. 이런 말이 있어야 사기죠. 컬트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아질 수 있다. 정성에 달렸다. 신의 뜻이다.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은 언제나 신도에게 돌아갑니다. 법은 구조를 처벌하지 못해요. 사건만 처벌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식은 2000년 전과 똑같은데 여기에 기술이 붙었어요. 알고리즘, 데이터, SNS, 영상 연출. 고대의 공식에 현대 무기를 쥐어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기원전 2333년.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묶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힘으로가 아니라, 공포로가 아니라, 이야기로 묶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선택받은 혈통, 질문할 수 없는 질서, 중개자를 통한 통치, 이탈하면 끝이라는 경고. 이 5가지만으로 수백 개의 부족을 하나의 국가로 묶었어요. 2000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완성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믿음의 구조를 완성했어요. 일본이 베꼈습니다. 중국이 베꼈어요. 유럽이 베꼈습니다. 현대 컬트가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원조는 분명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강력한 시스템은 항상 악용될 수 있어요. 고조선의 구조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쓰였지만 현대 컬트의 구조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 쓰입니다. 목적이 달라졌어요.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은 사람도 믿은 사람도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구조는 누구에게나 통해요. 불안할 때, 외로울 때, 의미를 잃었을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누군가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면 의심하세요. 아무나 못 온다고 말하면 물러서세요. 의심하지 마라고 말하면 나가세요.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면 구조를 보세요. 나가면 끝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컬트예요. 원조를 알면 복제품이 보입니다. 구조를 알면 연출이 보여요. 그리고 보이는 순간부터 통제는 약해집니다. 2000년 전 우리는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구조에 다시 당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원조를 아는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구조를 보는 순간 컬트는 힘을 잃어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한 번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컬트 썰입니다.